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이 오셨는데 신원식 장군님이십니다. 군대에서 중장으로 그리고 연합사에서 군대 생활을 하시고 3사단장을 하시고, 내가 그 운천에서 제1기갑을 했는데 같은 군단이니까 5군단인데 지금 밥 먹으면서 잠시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야, 사무엘이 다윗을 찾은 기분입니다. 이 양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뭔 말인지 몰라. 이거 사무엘이 다윗을 찾은 기분이니까 감 잡았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지 마. 장군님이 떴으니까 이제 다 됐어. 응? 그런다고 또 진짜 또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 장군님을 위하여 기도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뿐 아니라 내킨 겸에 아예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하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목사님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 있단 말이야.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우리는 강을 걷는 거야. 다시는 세상으로는 못 돌아와요, 이 성직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리 사람을 세워서 해야지. 맞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한 개 더 줘봐라. 일로 마이크 한 개 더 줘봐라. 빨리 빼줘봐라. 저쪽 가서 빼든지.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몇 마디 토크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직설법으로 갑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어요. 이야, 좋은데 태어났네요. 거기 뭐 이순신 뭐 그런 동네죠, 거기가? 네네, 그 통영이란 게 원래 삼도수군 통제영의 줄임말이 통영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왜 근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까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거기였습니다. 태어나 보니까요? 예. 그 이순신하고 뭔 관계는 없나요? 아니, 이제 저희 선조께서 할아버지가 원래 이제 전라자수영에 뭔가 있을 것 같아. 맞아. 사실 임진왜란때 종전을 하면서 예. 저희 선조가 통영에서 한 300년 이상. 와, 그러니까 결국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할 때에, 그러니까 선조, 그러니까 몇 대 정도 됩니까, 대략? 제가 17대 정도, 17대. 신자, 기자, 식자 쓰셨는데 전사하셨습니다. 전사하셨어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뭐 살아계셨어도 그냥 자연사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보니까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빨리 전사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군님을 제가 소개하자면, 내가 이 속에 불만이 말이야, 분노가 뭐냐면, 목사님은 군대 생활할 때 하사했어요. 하사했는데 그것도 돈 받는 하사도 아니고 그냥 논산에서 줄 잘못 서가지고 딱 지켜서 돈도 안 타는 하사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고생했는데,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야. 이제 잠시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지만은 대한민국 이대로면 끝난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응? 끝났는데, 그런데 왜 이 군대에서 별들 말이야, 별들, 장군들, 이 사람들이 왜 일어서지 않느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하냐 말이야.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박성춘 장로님을 우리 교회 불렀어요. 주일로 불러서, 장로님 도대체 뭐하고 앉았어 말이야. 별을 3개나 달고 말이야. 그랬더니 이래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틀렸습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나마 그래도 참 그 나라 사랑하는 그런 표현도 하시고, 또 광주의 그 5.18 그 노래, 그 뭔 노래야,
개 같은 노래가 하나 임을 있잖아요. 위한 행진곡인가? 예, 임을 위한 그거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된 뒤에 수사도 받고 하시는데 그분은 그래도 그 정도라도 하는데 이 군대의 이 장성들이요 출신들이 다 겁먹어가지고 말이야 전부 말이야 이 대가리를 장롱 속에다 처박아 놓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늘 불만이 있었는데 이야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 장군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드디어 나타났어요. 드디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 소장이었었거든. 별 2개. 그리고 그 위에 많았어요. 장도영 뭐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위에 있는 계급장 있는 사람들이 박정희가 이제 군사혁명을 하려고 할 때 너가 성공하면 우리가 시켰다고 하고 만약에 실패하면 우리는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해서 박정희가 미리 시켜서 대한민국이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현역이 아니니까 예비역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문재인도 혁명 촛불 혁명 하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혁명 말 써도 괜찮아요. 우리도 한번 혁명합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혁명 한번 합시다. 혁명 한번 합시다. 가만히 있어 잊어먹을까봐 내가 미리 또 소개.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잠시 한번 일어나시고. 자, 사모님 잠시 같이 오셨는데 자,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잘 도와주셔야 또 뭐가 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죠. 예. 몇 기십니까? 37기입니다. 37기요. 예. 그럼 37기면 제대 안 했으면 지금 동기들이 어디 지금 다 어디 전역했습니다. 다 전역했어요? 예. 아하,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3사단장을 하셨다 그러는데 예. 그 전방 사단 중에 3, 6, 8, 5군단인데 예. 그 3사단도 그 아무나 못 가는 데죠. 그 자리가. 아닙니다. 뭐 요즘은 소장 진급하면 네. 가기 때문에 소장 진급하면 뭐 다 갑니다. 전방 사단 중에 그 제일 노리는 사단이 어느 사단입니까? 1사단입니까 지금?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옛날에 있을 때는 뭐 소위 하나회 있고 할 때는 그렇죠. 그 이제 수도권 아주 가까운 데는 좀 뭐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요즘은 그런 건 없고요. 없어요. 예, 돌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예. 네네. 그러면 지금 나머지 그 장군님들은 다 지금 집에 앉아서 말이야. 자기가 뭐 말한 거 조금이라도 걸릴까봐 다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장군님은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나라를 건지려고 이렇게 딱 튀어나온 그분 동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그라기보다는 뭐 전역 후에 3년째인데 전역하자마자 이제 뭐 조금 뭐 학교에 가서 하다가 글도 쓰게 되고 뭐 토론도 나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어느새 보니까 나오게 됐는데 뭐 그냥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도 다 그런 애국심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회라는 게 잘 안 주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맞아요. 저는 뭐 우연히 뭐 기회가 좀 주어져서 뭐 KBS도 해설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칼럼니스트가 돼서 고정 칼럼도 쓰고 하다 보니까 점차 뭐 주변 그 선후배들의 여망을 받아서 제가 대표로 글을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뭐 별다로 제가 그 애국심이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 다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고 그 지금 제대한 지 3년 되셨어요? 예, 2016년 1월 30일을 했으니까 거의 한 2, 3개월 남은 3년 됐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참 제일 무서운 사람이 별입니다. 별차가 딱 오면 나는 그냥 그대로 대가리를 논두렁 밑에 딱 쳐박고 갔냐? 그런데 감히 이렇게 같이 서서 참 장군님하고 이게 토크를 할 줄은 참 이야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숨으실 만한 논이면 꽤 큰 논이었겠습니다. 부잣집 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참 근데 이 군대의 질서와 그 권위가 지금 다 무너졌죠. 예,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나쁜 놈들 말이야. 참. 군대의 그 질서를 그대로 딱 해놔야지 말이야. 우리 아들이 2년 전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군대 먼저 갔다 온다고 해서 군대 가서 11사단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면회를 갔더니 이 자식들이 중대장이 애들한테 욕을 했다고. 야, 이 자식들아, 이 말 했다고. 애들이요 다 뭐 하냐면 노조를 만들었어. 노조 만들어 가지고 국방부에다가 세상에 중대장님이 우리 보고 이 새끼라 그랬다고. 세상에 나는 군대 이렇게 무너진지 몰랐습니다. 도대체가 이제 만약에 새롭게 이제 우리 장군님이 만약에 대통령 되시면 옛날 군대로 그냥 다시 돌이켜서 조인트 날려버려야 돼요. 이 자식들 조인트 날려야 돼. 이 자식들 매를 안 맞고 무슨 뭘.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야전사고로 엉덩이 맞으면 팬티가 피에 묻어가지고 팬티를 벗으려고 그러면 찌직찌직 했는데 장군님은 육사에서는 안 때리죠. 아니요, 저희들도 뭐 그때는 구타가 있었는데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제 군대도 구타가 거의 뭐 없습니다. 육사에도 선배님들이 때려요? 그때는 뭐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구타를 하거나 부하들한테 인격적 모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일본 군대 잘못된 잔재입니다. 사실 미국 군에는 정말 임무는 철저하고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하지만 딱 일과가 끝나고 내후반에 들어오면 인간 대 인간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존중되고 인간적이고 임무에 대해서 상하가 다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그 자유, 뭐 시장, 진실 여기에 기초를 둔 그런 공감대가 돼야 나라 지키지. 맞아요. 빠따로 지키는 군대는 뭐 이거는 제가 봐서는 강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맞는데 이제 이 정신적 무장이 안 되니까 이제 빠따로 그동안 한 30년 동안 한 4, 50년 동안 빠따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고. 이제는 이제 정신적으로 한 단계 높아 내가 그러니까 뭐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정책기획관 할 때 이제 교과서 그걸 때 저희가 총리실에 제기해서 한번 표창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이명박 정부 때인데 그때 이제 군의 정신교육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바쳐서 뭐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지키는 것들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일반론적으로 이제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게 국가의 3요소인데 그렇죠. 그건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특수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뭔가라는 게 대한 신념. 그다음에 이 우리 가치를 위협하는 적이 누구냐, 그렇죠. 걔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걸 알아야 되고 그걸 알고 난 뒤에 내가 군인으로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다는 군인 정신, 되게 이게 기본인데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게 사회주의 나라인지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건지, 우리 산업이나 자본시장에서 과연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협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엉뚱하게 뭐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한다든지 자 이런 게 가치관은 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뭘 지키고 나를 위협하는 게 뭐가 없으면 내가 과연 생명을 바쳐서 이것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3개 구조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새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애들이 정신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북한을 적이라고 말하지 말라. 형제라 그래라. 이러니까 이게 무슨 애들이 그 정신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전투가 가능하냐. 자, 이제부터 우리 장군님이 정말 대한민국의 현재 위험한 상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다시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올라가십니다. 네. 여러분 일단 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정강훈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요 군사비서 분야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분야로 확장시키면 시간도 제한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 그냥 그 일반적인 감정이나 또는 개념적으로 아는 거하고 또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전에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끝물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 어떤 결사체는 그 보스가 권력을 잡는 순간 사라집니다. 상도동계는 김영삼 대통령이 돼서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 사라졌어요. 동교동계는 김대중 대통령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친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돼서 사라졌고요. 친박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대통령 직위를 미안해했기 때문에 지금 숨을 깔딱거리고 있습니다. 친문은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했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시대착오적인 한국의 종북 좌익들은 장례를 치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원래 여명을 맞이해서 아침에 오기 전에 새벽이 제일 춥지 않습니까? 어둡고 그 순간이거든요. 새벽 옵니다. 그러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도 곧 없어지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힘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안보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본질적인 걸 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제 국가 정책 중에서 안보 정책이라는 게 있고, 이제 굳이 비교해서 비안보 정책, 뭐 경제 정책,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비안보 정책이 되겠죠. 안보 정책은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용하는 시장입니다. 정부 외에는 없습니다. 교육, 정부뿐만 아니죠. 학생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 학부모도 있습니다. 다자가 참여하는 과점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업, 정부. 그런데 외교 안보 분야는 오로지 정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민들이 외교 안보 알 필요 없어요. 그거 하라고 다 어렵거든요. 또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럼 뭐하러 국민들이 어려운 거 합니까? 그 어려운 거 안 하려고 세금 내서 돈 주면 돈 받아서 월급 받아 먹는 사람들이 이거 어려운 거 대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라가 희한하게 돼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군사비서에 나온 내용을 국민들이 왜 알아야 됩니까? 월급 줘가지고 다 시켰는데. 자, 국민은 주인이고 공직자는 종입니다. 저는 이제 종하다가 다시 주인으로 와서 반주인, 반종, 반주인이고요. 여러분들은 100% 주인이고. 자, 종을 시켜서 주인이 창고 열쇠하고 대문 열쇠하고 담 열쇠를 줬어요. 그동안 종들은 뭐 실력 있는 종도 있었고 엉성한 종도 있었지만, 좌우간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두 분의 종은 뭐 주인이 종으로 부리기도 죄송할 정도로 엄청나게 주인보다 더 열심히 해서 담도 튼튼하게 만들고 곡간도 꽉 채웠어요. 근데 90년대 이후부터 나온 종들은 이게 가면 갈수록 구간이 명간입니다. 이게 구종이 명종이네요. 구종이 명종이에요. 가면 갈수록 엉성해가지고 곡간을 다 헐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문모라는 종은 이건 뭐 황당한 종이에요. 곡간을 다 드러냈어. 근데 곡간은 주인이 가끔 순찰을 돌아요. 쌀가마니도 세보고 보아도 세보니까 그래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대문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문은 열어놔도 도둑놈이 안 들어오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날 종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맨날 우리 집에 수천 번이나 도둑질하고 불 지르고 못된 짓 하던 종이 이번에 개가천선에서 착한 마음을 먹는답니다.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m짜리 담을 1m로 낮췄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담 낮추니까 좋죠. 동네도 바라보이고 뭐 풍경도 좋고 거기다가 꽃까지 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이 그래, 그 말이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는 아예 담을 없애버리고 코스모스나 이 꽃을 심어놨어요. 평화가 왔대요. 주인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 꼴입니다. 그리고
살짝 보니까 이웃 마을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이 종이 주인 몰래 도둑놈을 만나고 히덕거리고 있어요. 불안한 거죠. 이제 광에 쌀이 다 떨어지는 것까지도 불안한데 이게 넋놓고 잠자고 있다가 강도하고 들어와서 제 목에 칼을 겨눌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광 같은 거나 좀 살피고 대문이나 담 이런 것들은 완전하게 종한테 위임해놨는데 이상한 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던 담과 대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담 중에서 제일 결정적으로 와장창 허물었는데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도둑이 결정적인 시기를 엿보면서 한 1년간 정도 올리브 가지를 흔들어 버리면 아, 주인이 그 담 허물어도 괜찮겠구나 하고 진짜 잠을 잘 때 그때 칼을 대고 들이대면 우린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가 비유를 했고요. 이 안보가 비안보 분야는 한 가지만 더 본질적인 걸 말씀 올리면 저는 비안보 분야는 감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상이 바로 나타나요.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증상만으로 따지면 감기가 심한 병인가 아니면 암이 심한 병인가? 저는 뭐 별 차이가 어쩌면 감기가 심할지 몰라요. 근데 감기는 걸리자마자 아프니까 바로 약을 먹고 조치를 취합니다. 아마 암도 암세포 하나가 위에서 생기면 바로 오바이트가 나오고 뭐 피가 나오고 그러면 암 걸려 죽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암보는 암과 같아요. 암이 무서운 것은 자각 증상이 늦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 안보의 자각 증상, 안보 정책의 실패가 시장에 국민에 배달되는 것은 난리가 났을 때 배달됩니다. 경제 정책은 빨리빨리 배달돼. 경제 정책 중에서 제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실패는 제일 빨리 배달됩니다. 하루 굴러 하루 먹는 사람은 하루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생기잖아요. 부자는 늦게 배달되겠죠. 기업도 자영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배달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업종이나 어떤 기술력이 있거나 시장 지배력이 있는 뭐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런 업종은 나중에 배달될 거고 시장 지배력이 없어서 가격 경쟁력, 노동 집약적 이런 산업들은 또 빨리 배달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빨리 배달되는 배송되는 순서로 지금 착착착 배달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텀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것은 생전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배달 안 되는 이 안보 정책의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내년에 배달됩니다. 왜? 여기가 미국, 중국이 패권 경쟁이 붙어서 여기 안보에 대한 실책이 바로 배달되기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중국 패권 정책의 추가 옵션으로 따라오는 북한의 핵 문제가 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경제나 사회나 기타 정책 플러스해서 정상적인 것 같으면 몇 년 후에 배달될 것이 내년 신정 정월부터 배달이 된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또 넘겨주세요. 우리가 위협을 대비할 때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대비합니다.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대방의 의도와 능력, 위협하는 의도하고 능력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해서 능력이 주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은 빨리 변합니다. 자주 변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고 능력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탱크를 5대가 있는 것을 10대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죠. 그 다음 실제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의도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보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의도에 대비를 한답니다. 이게 첫 번째 미소고요.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의도에 대비한다 그러면 그 의도라도 제대로 보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근데 순응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의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대개 말입니다.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을 지키는가 보면 그 말이 진심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말의 결과에 이루어진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연장선상을 보면 그 사람 의도가, 마음의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외부, 바깥을 향해서 한 말 중에서 한 번도 참말이 없습니다. 7.4 공동성명 이후에 72년 북한이 크고 작은 남북회담을 655회 했어요. 판문점선은 직전까지니까 판문점선은 포함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양측이 정식으로 공식 서명한 게 245회인데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내부, 자기 주민을 향해서는 거짓말 별로 안 합니다. 놀라우실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안 합니다. 핑계는 좀 돼요. 자기가 못 사는 게 미제대 압살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좀 거짓말은 해도, 그런 식으로 핑계는 돼도 못 산다는 것 자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신년사, 당 중앙에서 공식 발표, 이게 정확합니다. 2017년 전략 로켓을 완성하겠다니까 완성해냈잖아요. 제가 특히 오히려 전체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한테 하는 것보다 북한 지도층이 북한 주민한테 하는 것이 거짓말이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안 한 적이 없고,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향해서 90% 정도는 참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능력을 보고 대비해야 되는데 의도를 보고 굳이 대비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내부에서 한 이야기 보면 되겠죠.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 핵핵안에 대해서는 4월 20일 7차 당 중앙회의에서 사실상 핵무장을 선언했습니다. 그거 보면 되는데 우리는 외부를 향한 말을 듣고 그 말이 참말이겠거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5일을 쏘아놓고, 그래서 똑같은 마술이 통하는 것은 관객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그냥 오늘 부르면 신곡인 줄 알고 박수쳐. 수준 낮은 관객이 수준 낮은 공연을 이끄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는 한술 더 떴어요. 뭘 더 떴느냐? 김정은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김정은 입으로 북한에 비핵화하겠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아무도 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의용이 갔다 와서 그렇고 문재인이 갔다 와서 계속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한, 이거는 김정은이가 확인을 안 해줬으니까 진짜 김정은이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는지는 식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김정은이가 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한 게 딱 증거가 잡혔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유엔 총회도 참석자, 또 한미 정상회담도 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폭스TV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요, CFR 가서도 그랬고. 자, 사실상의 종전선언은 평양 공동선언 때 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 끝났는데 정치적 선언 그냥 예스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못 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유엔군 사령부하고 한미동맹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확약했다, 약속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2주 후에 미북 정상회담이 2차 정상회담이 소위 무산이 되자 바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유엔에서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아무리 김정은이가 거짓말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관하다 해놓고 2주 후에 유엔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했던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아. 막 굳이 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거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김정은이한테 매번 속는 지능이 좀 모자라시는 분인지, 아니면 국민한테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 진짜 맞습니다. 제가 뭐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바보 아니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바보 아니면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재앙에 들어갑니다. 차라리 제가 봐서 바보나 조금 지능이 모자라면 개선의 여지라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량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한두 번 실수했을 때는 잘 몰라서 그랬겠지, 좀 경험이 없어 그랬겠지 했는데, 자꾸 지나 보니까 저거는 바보일 경우보다 사기꾼일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이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선 바로 들이대야 됩니다. 이제 뭐 변하고 섞고 이럴 시간도 없고, 가운데 그냥 강속구 170km 팍팍 꽂아서 삼변하고 시켜버려야지, 뭐 변하고 쓰고 뭐 폼 잡고 이럴 시간은 없다, 뭐 이렇게 되고.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충근 박사님이 가끔 나오시니까 잘 설명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하자. 전쟁과 평화의 문제인데요.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전쟁이 좋아요, 평화가 좋아요 하면 다 평화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평화는 뭐냐면 원래 평화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전쟁은 수단입니다. 전쟁은 왜 그러면 평화의 수단이냐? 전쟁을 안 하면 더 질 나쁜 평화가 전쟁 후에, 전쟁을 피한다고 하면 더 질 나쁜 평화가 오기 때문에 전쟁이 다소 희생이 치르더라도 더 질 좋은 평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평화에 대한 의미가 동상이몽인데요, 북한식 평화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소위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컨벤셔널 위즈덤이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하에서 평화는 우리는 아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 세력이 없어져서 더 이상 전쟁이 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굴복도는 대한민국을 전쟁을 통해서 파멸을 시키고 난 다음 상태가 평화라는 겁니다. 전쟁하겠다는 소리죠, 그죠? 전쟁하기 싫으면 굴복하라는 소리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는 바로 그 굴복을 의미합니다. 작년도 8월 15일 경축사 때 이 땅에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이 안 된다. 그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뭘까? 북한이 전쟁을 익힐 때만이 전쟁이 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먼저 할 수 없어요. 우선 유엔 헌장을 지키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정상국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탄생한 한미동맹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 도와주게 되어 있는 방어동맹입니다. 침략을 받았을 때만 작용됩니다. 침략을 할 때는 한미동맹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와 함께 침략을 우리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이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는 항복하겠다는 소리죠. 문재인이 평화는 이완용이 평화와 월남에서 항복했던 마지막 대통령 정반민의 평화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야 정확합니다. 전쟁이 좋아요, 평화 좋아요가 아니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굴복하는 게 좋아요, 싸워서 자유대안을 지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 분명히 자유대안을 지키는 게 표가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전쟁 평화 물으면 99%가 정신병자 아니고 다 평화라고 치지 전쟁 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문의 사기입니다.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북한에서 핵은 생명입니다. 생명. 소위 생존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최저 생존은 뭘까요? 우리의 또 하고 느낌이 틀립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공존하면서 전쟁을 안 일으키고 평화적으로 체제 경쟁을 하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걸 체제 생존이라고 그럴 거고요. 북한은 그게 아닙니다. 인접한 한민족으로서 저렇게 부강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존재가 있으면
체제 생존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체제 생존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혼자 있으면 어떻게든 좀 해보겠는데 이게 한미동맹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미국과는 영원히 전쟁을 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미국이 떠나고 나면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이 없는 남한과 1대1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굴복하든지 전쟁에 이기든지. 그래서 이 목적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용이한테 김정은이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남쪽을 향해 사용하지 않는다. 남쪽을 향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강크더라도 미국 이겨서 세계 1등 하려고 마음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김정은이 황당무계한 젊은 사람이라도.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은 우리 안보위협의 일부입니다. 그죠? 우리 안보위협은 크게 북한이란 게 있고 주변국이란 게 있는데 북한의 위협은 다시 잘라보면 핵위협이 있고 재래식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위협의 일부고요. 그래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되더라도 우리 안보태세는 훨씬 큰 가치이기 때문에 허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의 훨씬 낮은 가치인 비핵화가 출발도 안 해서 절대적 가치인 안보태세를 허문 결정적인 실책인지 일부러 고의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심각한 위험을 가졌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주의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우리가 큰 재앙이 되는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보였던 것과 같이 정치적 마케팅 또는 자기가 원래 주장했던 것처럼 상업적 미국 우선주의와 이 남북관계 우선주의가 잘못된 만남을 하면 고든창 변호사 말처럼 내년에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대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업적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될 것이나 북핵과 미중 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이 한미 동맹을 헐값에 팔아들이는 행동은 이제 안 할 것이다.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내용은 이충근 박사님이 가끔 말씀하셨을 텐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안 하셔도 잘 알 거고요. 이제 문재인이 남북관계 우선주의만 남았는데 이것도 남북이 짝짝꿍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좀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곧 뻘쭘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자, 북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북한을 지탱해 왔던 것은 미제가 오늘 밤이라도 쳐들어온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못 쳐들어오게 하려면 우리 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북한 주민을 이끌어 왔습니다. 작년 12월 17일 핵무장 선언을 하고 올해 선언한 것으로 4월 20일 당 중앙회의에서 북한 헌법조차가 그렇습니다. 최고 국무위원장이 선언을 하더라도 그것을 당 중앙회의에서 추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때 쭈글쭈글 떠드는 것은 지시한 게 아니고요, 당 중앙회의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고 당 중앙에서 땅땅땅 두들기면 이제 국가 정책으로 공시가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핵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보니까 뭐 트럼프를 안고 뭐 트럼프가 사랑에 빠졌다 그러고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드디어 미제가 안 쳐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우리 지도자 동지가 이야기한 대로, 위원장 동지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는 논하겠구나. 엄청 쏟아져 들어와서 야, 고생 끝났다. 근데 웬걸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안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허물허물해져. 이게 말이죠, 늘 긴장했다가 풀어졌다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괜찮아. 수십 년 긴장했다가 한번 팍 풀어지면 대형 사고 납니다. 우리가 골골이 80이 뭐예요? 평소에 아픈 사람들은 계속 돼. 하나도 안 아파. 매일 술 먹어도 끄떡없어. 밤새도 끄떡없어. 한 방에 갚습니다. 한 방에. 우리는 골골이 한 80대면 쟤네는 막 지금까지 하여튼 초인적인 인내를 다해서 허리띠를 풀려고 하는데 이게 확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 체제를 가다듬고 자력갱생 주장하고 전군 훈련하는 거 있죠. 물론 군사비가 심각하긴 한데 이게 문제가 되려면 주한미군도 흔들리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 당장 북한이 기습으로 써먹을
못할 겁니다. 조건이 안 됐어요. 저는 북한 체제 단속용이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은도 남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킬 결정적인 정치적 수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마케팅 엄청 했어요. 평화 온 것처럼. 그런데 올해는 마케팅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내년에는 배달이 와요. 내년에도 계속 마케팅 할 수 없어. 내년에 어차피 떠들었는데 나와서 무슨 비핵화를 갖다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수당이 되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요. 성자 독식입니다. 계속 청문회 해야 될 거예요. 계속 물어댈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토록 정성 들여서 만든 이란 핵협상 2015년도 그거 원래 정말 완벽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 바뀌면 딴소리 할까봐 미의회 동의를 얻어달라고 그러니까 미의회에서 공화당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통과를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야 너희들 의회 통과도 안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 15년 동안만 동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공화당이 미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또 걷어찼어.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계속 공격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두 가지입니다. 올해 마케팅 한 대로 내년에 정확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갖다 놓든지, 그게 자신 없으면 누군가 속죄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정확하게 정말 김정은이한테 속지 않고 명품을 샀는데 짝퉁이네. 배달사고 났다. 배달사고 누가 냈느냐? 한 사람은 이미 지목했어요. 시진핑. 그 시진핑 요새 난 아냐 제재 열심히 할게 이런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편이니까 적전 분열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봐줬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트럼프가 어차피 비핵화 못 갖다 놓으면 민주당 공세에 맞대응을 쳐서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했는데 안 쏘갔는데 누가 야로를 부린 누가 뒤에서 이것을 바꾸치기 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있는데, 시진핑이는 벌써 그 아니라고 지가 손수레 치고 있는데 이게 나요 하면서 온 동네 떠들어가면서 자기가 배달사고 냈다고 광고를 내고 있어요. 자, 결국은 내년에는 올해하고 달리 트럼프도 정확하게 압박을 해서 비핵화를 갖다 놓고 거기다 민주당이 하나 더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에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했잖아요. 5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진전된 인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안 갖다 내놓으면 야 이거 누가 사고 쳤다. 그래서 더 강경 자세로 돌아갈 정치적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강경하게 가서 김정은은 목을 비틀어서 비핵화를 갖다 놓고 인권 진전을 갖다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 속죄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2019년도에 자기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고, 여기서 잘못되면 2020년 5, 6월 달 정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있을 텐데 잘못하면 마이클 펜스한테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지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은 긴장 조성에 대한 정치적 강력한 인센티브가 생긴 겁니다. 뻘쭘해진 사람은 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운 때문에 몇 년 후에 배달되거나 전쟁이 날 때 아니면 배달 안 되는 안보 실책이 내년 정월 눈바람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됐다. 이것을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장. 요 다음 넘기시고요. 이 군사비 내용은 대강 아시죠? 목사님 죄송한데 시간이 강의 시간이 어떻게 되죠? 아니 그 너무 늦게 가면 또 야단 맞고요. 군사비 내용은 이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서해 저쪽에 보시면 이제 동서의 빨간 부분이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상에 NLL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해는 40km인데 이제 서해 지역을 보면 우리가 35km를 훨씬 더 많이 양보했죠.
그다음 위에 이제 지상 적대 금지 구역이 있고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각 비행기 기종별로 또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예, 요 이제 큰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NLL 요 분야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제가 레이저 포인터기가 안 와서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혹시 자, 여러분 보시면 요 파란 색깔이 있죠. 이게 이제 적대행위 금지구역이라고 요거는 뭐 국방부 정부에서 그래서 9.19 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자 보시면 처음에 여기를 또 그려 놓고 여기 물었습니다. 여기 기준선이 뭐냐? 기준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상에는 군사분계선 소위 MDL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동해도 NLL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서해는 왜 없냐 하니까 바다에 무슨 정확한 선을 긋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동해는 그어놓고 서해는 왜 안 긋고 뭐 서해는 바다 아이가? 그러니까 NLL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 기자가 또 열심히 재봤어요. 재봤더니 눈으로 딱 봐도 좀 이상하긴 하고 해서 재보니까 이렇게 많이 양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양보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실무자가 실수해서 잘못 그었다. 이게 1cm를 지키기 위해서 장병들이 피를 흘렸는데 35킨이나 떼주면서 엄청나게 간큰 실무자죠. 그러면서 또 몰아붙이니까 국방부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그 해병 중령 출신으로 이렇게 간 사람인데 저도 제가 옛날 차장할 때 실무자로 데리고 있던 장교였는데 출신인데 이 사람이 순진해 놓으니까 실토를 했어요. 추석 밥상머리에 NLL 양보했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걸 숨겼는데 아이고 이런 걸 또 기자가 그대로 받아줬고 또 나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비판이니까 자, 이 해안선이 북한이 황해도 지게 기니까 해안선을 북한이 많이 양보했다. 당연히 뭐 해안선이 길겠죠. 이 섬 조그만한데 그 제보나 만하지 뭐. 그래서 야 해안선을 길이를 가지고 역대 해상 경계선을 한 국제법적인 판례가 없다. 국제법적은 덩면적도 잘못된 말입니다. 딱 덩거리선 아니면 중간계선을 합니다. 왜 덩면적도 해상 경계선에 의미가 없냐면 너무 간단한 거죠.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하고 경제적 안보적 가치가 같습니까? 덩면적으로 한다는 소리는 여의도 100평 줄게 뭐 평창 100평하고 바꾸자 바보겠죠, 그죠? 지리산 만평하고 강남 만평하고 덩면적 바꾸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리산이면 바꾸겠죠 당장. 근데 반대는 안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 뭐 두들기는 소리를 하고 있은 거죠. 그러니까 또 궁해졌습니다. 이거 정부가 청와대에서 하고 국방부에서 계속 청와대 국방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사실상 접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 그 해안포 한 200여 문인데 이게 못 쓰게 되니까 우리가 북한이 더 많이 양보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안포는 전혀 위협이 안 되고 1, 2차 연평해전도 가담이 안 됐고 연평도 포격 도발하는데 가담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거에 없어지는 대신에 여기 배치된 이런 해병대 정말 성능 좋은 북한 몇십문 포에 한 대가 가지고 필적할 만한 K9은 못 쓰죠. 우리 막강한 질적으로 우수한 해군, 공군들이 다 못 쓰는 거 바꿔버린 거예요. 고물 해안포를 가지고 진짜 벤처 가지고 엿한 토막 바꿔본 것과 똑같아요. 그 엿 바꾸려고 그러면 다 그 찌그러진 양은 냄비 주면 되는데 벤처, 신상 벤처를 주고 이게 산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비판을 하니까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가 중앙일보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평화수역이 아니고 평화구역이다. 아니 평화구역이란 말은 나와있지도 않고요. 딱 정확하게 군사비서에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초도 남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 딱 되어 있어요. 수역 구역이 없는데 무슨 말이가 이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제 또 이 궁하니까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군사합의서 국정감사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북한에 이것을 제기했다고 그랬어요. 제기했는데 합의서 없으니까 북한이 안 들어준 거죠. 제기했다는 것도 지금 하는 행태를 봐서 믿을 수가 없어요. 임기응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기했든 안 했든 북한이 안 들어줬으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또 공격이 되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훈련을 못 하는데 작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훈련은 뭐 공포탄 가지고 하니까 뭐 하는데 작전 활동은 완전 무장하니까 더 북한으로부터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북한이 더. 근데 이것도 당연히 북한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훨씬 엄중한 작전은 가벼운 훈련이 안 되니까 기본 옵션으로 안 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주장을 하니까 아니다, 할 수 있다고 빡빡 우겼어요. 자, 그러면 작전 활동이 이게 뭐냐? 초계 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두 개입니다. 해상 초계, 이런 함정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경계 활동하는 거 해상 초계라고 그러고요. 항공기가 들어가는 걸 항공 초계라고 그럽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부친 문서에 국민한테 공개 안 하고 슬쩍 인터넷판에 올린 거 보면 요 평화수역 내는 비무장성박 해군 함정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북한의 허락을 받아서 쌍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해상초계 거짓말입니다. 항공초계 하나 남았죠. 이번에 11월 15일 날 비행금지 확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이 돼서 이게 다 뚫린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제가 국방부에 정부하고 공개 질의했는데 답을 안 주는데요. 보십시오. 덕적도 이북, 초도 남방 이렇게 문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요 해안 아닙니까? 근데 초도는 남방으로 해놓고 이서라는 말이 없는데 서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덕적도만 우리 입장을 편의를 봐줘서 북쪽으로 연결하고 이동지역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국방부 낸 그림이거든요. 저는 이 논리하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강화도, 김포반도, 서울, 인천 다 뚫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강하고 몽땅 뚫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고안포에 있는, 이 고안포인데 연봉리 예비 때 공기부양정이 타면 10시간이면 들어옵니다. 10시간으로. 앞으로 한강하고에서 치맥 먹을 때 조심하십시오. 새벽에 조깅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조심하시고 낚시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이거 무시로 올 수 있어요. 여기 연결하면 이게 평택수로거든. 여기 나가면 평택 미군기가 그냥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대책 없이 다 뚫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이 NLL은 이미 끝난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5개 섬에 있는 우리 해병대 장병은 그 좋은 무기 아무것도 못 쓰고 소총만 들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2,000명 정도가 여기 1개 여단, 1개 연대 연평부대가 한 2,000명 됩니다. 다 합쳐서 한 2,000 몇백 명. 여기가 15만쯤 됩니다. 수백 문의 포가 있어요. 그럼 뭐 이건 완전히 죽은 모습이에요. 장병이 죽으면 주민들은 다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뚫리면 여기는 아무도 지킬 데가 없습니다. 수도권까지. 육지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새벽에 잠 안 와서 산책 나가는 주민도 있는데 바다에 산책하는 주민이 있습니까? 시꺼먼 이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자, 이렇게 돼서 이게 다 뚫리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 북한군 4군단이라는 게가 이 앞에 지도로 좀 다시 옮겨 주실래요? 처음에 지도로 앞으로. 예, 그 지도. 자,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3군이라는 야전군이라고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야전군이라는 게 2개 이렇게 있어요. 북한군은 야전군이 4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군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 야전군급 규모입니다. 우리는 요 2개가 다 없어져서 내년 1일부터 1개만 만들어져요. 북한은 4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쪽 황해도에 있는 게 4군단, 4군 이렇게 보셔도 돼요. 개성역이 2군, 여기 철원에 중부전선에 1군, 2군, 5군, 1군, 4, 2, 5, 1, 3개 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십몇만 원, 수십백만 원 이 군대가 왜 묶여 있었느냐? 이 해병대가 언제든지 우리가 한미연합 해군이 있으니까 상륙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백령도를 기준으로 장산고수로 바로 찔러서 이렇게 해버리면 북한은 여기 전방에 있는 애들 테러가 다 차단돼요. 상륙되면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이제 배도 못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 한 1 내지 2개 사단만 넣고 2, 3만 명만 넣어도 충분하니까, 여기 2,000명이니까 넉넉 잡으면 10배만 갖다 놔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특수부대만 여기로 침투하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부대가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개성 앞에는 1.5배 적 전투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문산 앞에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비행금지구로 해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GP 다 철수. 비행 위에서 못 내려보는데 그나마 낮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감시초소 다 때려 부셔요. 장애물 다 없애버렸어요. 전방사단 다 지금 그 2개 사단 해체하고요. 앞으로 8개 사단 다 줄여버립니다. 그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문재인이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봅시다. 여기서 특수부대가 와서 이렇게 잘라가 들어가고 서울 시내 집어 들어오고 평택수로까지 요 남방으로 진출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성에서 1.5배 정강된 절로 딱 쐐기를 박을 겁니다. 철원에서 이렇게 우회해서 포위를 할 거예요. 서울을 압박하면서 포위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 작전을 했는데 북한이 도저히 이룰 수 없었거든요. 한국이 우수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기순자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이틀이면 가능하다. 그걸 한국군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랍니다. 자, 뒤로 계속 넘겨주세요. 앞으로. 다음. 뒤로. 다음. 이거로 설명을 했고요. 자, 이걸 왜 제가 꺼냈냐면, 청와대 비서관도 저 위에가 군사비부서 사망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이번 합의를 주도한 자가 북한이 LLL을 인정했다고 하는 근거입니다. 딱 이겁니다.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이 장소를 지정했다고 해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묘한 게 평양공동선언이라고 해서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가 사인한 게 기준문서고요. 그게 부속 합의서가 군사분야 합의서입니다. 그 2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만 발표했어요. 공식 발표는 아니고 인터넷판에 슬쩍 띄워놓은 게 이 부친문서란 겁니다. 이게 부록이 5개 있어요. 그 부록 4번째가 NLL에 관련된 문서입니다. 거기에 부침사의 1항 평화수역 설정, 그 1-1항 범위 보십시오. 평화수역 범위는 뭐를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회에서 협의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NLL을 없애고 새로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토론 방송 나가서 니들이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국민이 구구도 모르는 바보 천치냐, 이거 비교해봐라, 이게 어떻게 인정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출입질서. 평화수역에는 쌍방의 비무장 성박들만 출입한다. 해군 함정들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상대 측의 사전 통보하고 성인하에 출입한다. 이번에 이런 초계 작전을 출입하는 건데, 이번에는 병사가 다쳐서 의료 헬기도 가는데 보셨죠? 성인 받느라고 애가 죽었잖아요, 우리 병사가. 근데 이거는 사람 다쳐서 환자 수송도 아니고 작전하러 들어가는데 북한이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공기부 양정이 쫙 오는데 우리 어선이 이상한 게 날아가는 걸 발견했다. 우리한테 군에 통보를 했다, 경찰 통해서. 그래서 군에서 그거 확인하러 들어가야 되겠다. 못 들어와. 실갱이 2-3시간 하고 안 돼. 땡기고 하는 동안 공기부 양정은 여의도 둔치에 와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자, 다시 앞으로 잠깐만 다시 넘겨주세요. 이거 하나 더 설명하고. 앞으로. 그림이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자, 이 평화수역이 아까 섬들의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중얼중얼하면서 이 고려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요게 이 까만 선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북방한계선입니다. 이게 35km 더 많이 양보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동안 북한이 무법적으로 주장했던 북한 주장 경기배선을 기준에 두고 15km 더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 얘네들이 요거로 하자고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끝끝내 버텨서 요거를 하고 이명박 정부로 바뀌어서 다행히 지켰는데 그때보다 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억지로 주장하는 것보다 15km 더 떼줬다는 소리예요, 문재인이가 가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이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평양 공동성 다른 거는 뭐 하기로 했다. 정치적 선언이거든요. 국제 제재가 해제돼야 뭐 살짝 뭐 돈 좀 갖다 주고 쌀 갖다 주는지 아직도 모르겠으나 일단은 큰 거는 많이 못 갖다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현금 돈다발 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뭐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은 국제 회계 기준이 있어 당미 재무부에서 서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몇만 달러, 뭐 몇십만 달러 정도는 어떻게 가방에 넣어가겠지만 몇천만 달러 이런 것들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문재인의 반역적 행위를 털어도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다른 것들은 진전이 안 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유엔 대북 제재가 문재인 정권은 안타까워서 뭐 중얼중얼 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세상 아이러니하잖아요. 세옹지마처럼 유엔 대북 제재처럼 때문에 문재인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요거 딱 걸린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드러난 반역문수입니다. 이것들이 저는 문재인 정권의 수괴들의 생명을 재촉시키는 중요한 단두대가 되리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다음. 자, 이게 여기에 대해서 비행금지구역 좀 자세히 설명하고 남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이 뭐냐면 이런 비행기입니다. 날개가 굳어 있는 거. 회정익은 이제 헬리콥터, 무인기는 사람이 안 탄 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자, 이건 좀 설명하려면 좀 군사적인 건데 그냥 이게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제가 한탄을 한 게 설명하려면 적어도 15분 이상은 해야 이게 설명이 되는데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무인기가 뭐고 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무인기가 24시간 20km의 전선 감시를 합니다. 그 위쪽에 떠서 좀 멀리 보는 것이 미 501 정보여단, 여기 아마 최태선 그분이 계신 501 정보여단이 갖고 있는 게 RC-7B라는 겁니다. 그 바로 위에 우리의 건강 정찰기가 떠요. 그 위에 글로벌 호기라는 게 뜹니다. 이건 우리나라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 2대 들어오고 내년에 2대 들어올 겁니다. 그 위에 U2기가 떠요. 그 위에 위성이 있습니다. 이게 쭉 배열이 돼서 보는 데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무인기는 수백 대 가지고 24시간 봅니다. 그 이후 얘네들은 서너 시간에 한 번씩 둘러갑니다. 비행기가 계속 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무인기는 이게 떴다 저게 떴다 계속 뜰 수 있는데 조금 하고, 비행기는 한 훑고 지나가거든요. 그걸 재방문주기라고 그래요. 3시간 땡기면 평소에는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돌아요. 그거 뭐냐면 RC-7B부터 위성까지 다 합쳐서 하루에 3시간에 한 번 정도 그 지역을 돌아요. 그러면 3시간 동안만 피하면 그 공백이 있는 동안은 적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대규모 적이 오는 것은 3시간 만에 이렇게 변화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선 지역에서 준비가 다 된 도발은 특히 평원선 이남에 전진 배치된 북한한테 24시간 감시를 놓치고 주요 동향을 3시간마다 한 번씩 잠깐 지나간다 하면 그 공백은 이 전략적으로는 좀 메울 수 있을지 몰라도 전술 현장에서의 그 공백은 심각한 공백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정찰기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그 정부에서 공가를 쳤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연합정찰자산으로 공백 보강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은 많이 사면 되지 않느냐? 많이 살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예를 들면 수백 대 무인기 다 해도 7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건강정찰기 한 대 1200억입니다. 6대 살 돈이거든요. 6대 가지고는 3시간짜리를 10분 정도만 더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들어오는 글로벌 호흡은 4대 한식이 4대인데 9,300억 합니다. 그러니까 7천억을 김정한한테 갖다 주고 어떤 수단으로 대처할 수도 없고, 그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서 무인기처럼 수백 대 사놓으면 수십조 듭니다. 수십조 들고 북한한테 또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 전력 전강은 남북 공동에서 협의하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또 이 미 추가 정찰 자산으로 가능하다고, 이건 또 너무나 지금 현직
합참의장이, 이 사람은 전혀 합동작전 경험도 없는 친구인데 청문회 때 미위성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미위성은 정지궤도의 적도에 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죠. 한반도, 일본, 중국 이 서해안 지역, 우리 같으면 서해안 지역에 중국 동부 지역을 보는 게 딱 위성이 하나인데요. 자전을 하니까 딱 그 지역에 오는데 하루에 한 번에 24시간에 하면 그 지역에 도달하겠죠. 그죠? 그리고 위성의 감시 스펙트럼이 40분 딱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찍으려고 그러면 미국 위성을 24대를 한반도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하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 나와서 이제 그거 하고, 지금 국방계획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계획에 우리가 큰 흐름이 병력과 부대는 줄이되 첨단 전력으로 보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 합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전력은 더 이상 운용을 못하게 돼 있고요. 미래 첨단 전력은 북한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9.19 공동 합의하기 전에 한 달 반 전에 문재인이 그 청와대에서 장군들 뭐 경례를 여러 번 연습을 시켰다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때쯤 북한이 이런 걸 주장한 걸,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 직전에 군사회담이 시작됐으니까 올 5월부터 시작됐는데 8월 달 그거 발표할 때쯤이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기를 친 겁니다. 이게 평양 군사합의서 이후에 한국군을 줄인다고 하는 국방계획을 내놓으면 난리가 나니까 마치 그 합의하기 전에 후닥닥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한국군은 전력 정강도 못하고 있는 것도 운용 못하고 부대 병력만 줄어들게 돼서 한국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부터 굉장히 가속도로 이스라마사는 군대로 가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그 결론밖에는 아무런 그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제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게 좀 한국군의 전력이 약한데 미군이 뭐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방위는 한국과 미군이 각각의 역할이 있고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나 안 할래 하고 가버리면 나머지 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혼자 전담해 주든지, 즉 한국방위를 미군이 다 전담해 주든지, 미국의 상비 보병 육군사단 9개밖에 없거든요. 걔네들 다 독일이고 뭐고 미본토고 다 데리고 휴전선 다 지켜주고 대포 미육군이가 다 차출해가지고 한반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가란 소리입니다. 이거는 한국군이 한국 방위를 안 하는데 미군이 한국 방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결국은 이것은 미국 나가라고 남북 공조로 미국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요거는 뭐 정부의 후속 대책을 제가 쭉 해서 적었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장성 토의를 하고 난 뒤에 청와대 질문지를 올린 내용입니다. 뭐 쭉 눈으로만 보시고 절대 문재인 정부는 안 들어주기 때문에 뭐 안 들어줄 것 같지만 국민들이 알아라고 한 거고요. 다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정부가 기천명 해놓은 것은 자기가 다 하겠다고 큰 소리 떠든 겁니다. 이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 국민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국민도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어디 가면 그렇게 합니다. 내년부터는 문재인 정부 더 이상 욕하지 마라. 아니, 국민한테 약속을 한 걸 1, 2년, 10년, 20년도 아니고 1, 2주 후에 어겨도 어느 언론도 제기를 하지 않고 국민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실은 동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이 깨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정부, 좋은 정치인, 좋은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좋은 언론과 깨어있는 언론과 깨어있는 국민이 만들지, 이 사람들이 안 해주면 정치가들 인센티브 없습니다. 아까 마술 이야기 했는데요. 아무렇게나 노래 부르다 박수치고 음반이 100만 배씩 팔리는데 뭐하러 연습을 합니까? 묻고 놀지. 대충 그냥 춤춰도 그냥 좋아 죽는데. 그러니까 그 공연자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질의 공연을 하지 않으면 표도 안 팔리고 박수가 안 나와야 그게 좋은 공연이 나오지. 대충 해도 박수 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지고 대충 해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들은 국민 뭐라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주 금기거든요. 국민한테 야단칠 수 있는 정치인이 진짜 정치인입니다. 국민한테 야단도 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아래 사람이 비록 종이지만 주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가서 일해야죠. 종들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죠. 정확하게 고생한 만큼 쌀도 좀 챙겨 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도 국민이 국민의 역할을 못하면 국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위대한 국민 여러분 뭐 어쩌고, 그거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 뽑아놓으면요, 좋은 말 듣고 희덕 웃는 동안 개가 곡간 다 들어갑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이거 이제 요거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거는 남북한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해 나가는 공조된 모략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저항력을 발휘할 이 장애물이 진짜 약해요. 우선 장애물을 구심할 수 있는 우리 애국 세력 단결이 안 돼 있어요. 애국 세력들 특기가,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저도 뭐 있다가 최근에 2, 3개월 정도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좀 학문의 영역에서보다 전문의 영역에서보다 일반 영역으로 내려와야 되겠다 내려보니까 우리 애국 세력들이 자기만 제일 애국하는 줄 알아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하는 애국 방법이 최선인 줄 알아요. 또 자기가 판단하는 문제가 최근 줄 알아요. 이걸 좀 흐려야 단결이 되겠다. 그래서 요즘 뭐 반문연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갑재 선생님은 반문연대가 쫀쫀하게 반문연대가 뭐냐, 자유통일연대, 하여튼 저는 조갑재 선생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던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확장을 해야 되고 국내 국외적으로, 이게 우리의 관건이고, 우리가 기회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 좌익들이 굉장히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빠른 속도가 지나가는 우리도 너무 빨라서 경험을 못해서 대책이 없지만, 운전하는 친구도 처음 밟아보는 속도니까, 그리고 점점 가속도를 내서 급한 마음에 사고 날 것 같아요. 병법에 적장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초조하게 만들면 이깁니다. 다 그것부터 흔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기 전에 우선 교만. 임종석은 그 얼마짜리 선글라스 입는데 선글라스 갖고 얼마나 폼 잡습니까? 이거 교만한 거거든요. 지금 거의 넋이 나간 거예요. 주변에서 실세하면 그때부터 몸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52살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심리적 저녁, 지혜적 그 연령은 한 12살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잘한다 하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상투 잡는 정도에 교만하고 있어요. 뭔가 초조한지 지금 판단력이 잃고 있어. 완전히 판단력을 잃은 겁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고 국제사회가 어떻고, 지금 중국 때리려고 일본하고 러시아까지, 사실은 모스크바 선언했을 때 정치적 선언이었거든요. 다른 건 다 했는데 일본하고 소련 간에 러시아 간에 북방 영토만 안 때렸어요. 그 영토 3년 만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난번 동방 포럼에서 푸틴이 하자고 그랬어. 아베 보고. 왜? 중국의 부상 때문에. 지금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지금 일본, 러시아까지 손을 잡아서 미국 편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앞뒤를 못 재고 있어요. 그리고 막 급해. 과속, 전복합니다. 첫 번째, 전복할 겁니다. 두 번째가 아까 앞에서 말드린 미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중간선거 끝나고 난 뒤에 내년 대선을 대비해서 미 정책이 올해 정책과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도 인권 문제가 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문재인, 이건 우리한테 안 좋기는 한데, 문재인이 지지율을 빼고 문재인이
달콤한 거짓말로부터 국민이 깨어나는 데는 이거는 직방 효용이 있는 약입니다. 젊은 애들부터 다 바뀔 거예요. 저는 뭐 내년 전반기면 다 바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북한은 절대 문제가 이깁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데요. 북한이 절대 변화할 수가 없다. 변화하면 문재인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변화 자체가 북한은 파멸입니다. 잘 모르는 겁만 아는 사람들이 중국 베트남식 개혁 개방 이야기 하는데, 중국 베트남식 개혁 개방, 경제 개방은 정치 개혁부터 먼저 시작됐습니다. 1인 독재가, 물론 호치민은 아예 1인 독재를 안 하고 처음부터 동상도 못 세우게 하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갔지만, 중국도 집단 지도 체제로 갔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 내지 임기가 정해졌을 때만이 개혁 개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권좌에 있을 수가 있고, 제 아이한테 권력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면 개혁 개방보다는 우리 아이한테까지 권력을 밀어주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런데 개혁 개방과 3대 세습은 같이 갈 수 없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 개혁 개방할 수 없다. 그래서 개혁 개방하는 흉내를 내다가 자유의 바람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훨씬 더 강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모든 정책이, 교육 정책, 경제 정책 다 빵꾸나고, 올해 우리 국민들한테 기대와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내년에 다 거짓말로 드러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잔깨는 뛰어나도 지혜가 없습니다. 저도 지휘관을 해봤지만은요, 우리가 사실은 조직원들 이렇게 리더십을 좀 영속적으로 스테디하게 가려고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기대치를 항상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우리가 무슨 실적 발표하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우리가 실적할 때 earnings fly, 이익이 갑자기 시장 기대치보다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earnings shock,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흑자 적자 폭이 절대적으로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보다 멀어진 정도로 가지고 서프라이즈 쇼크랍니다. 그러니까 바보도 아니고, 아니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 답이 나올 게 뻔한데, 지가 줄 수 있는 게 50도 안 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해봐야 무리해서 70만 원 줘도 욕 바가지로도 먹습니다. 30만 원 준다고 그래놓고 50만 원 줘야 우리 사장님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잔깨는 뛰어나도 지혜가 없는 바보들입니다. 우리 참 운 좋습니다. 진짜 저런 악독한 좌익들을, 멍청한 놈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하느님이 참 멍청한 놈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다음 장. 요거는 이제 다 이야기한 거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21일 그거 할 때, 제가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홍보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로 조회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니까 되게 세 개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말씀도 있는데, 큰 흐름이 이제 예비역 장군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인재 나왔느냐라는 질책, 두 번째는 인재라도 나와주니까 참 그래도 고맙다, 안도한다라는 어떤 격려와 이런 말씀, 세 번째가 절규더라고요. 예비역 장군님 살려주세요. 참 지금 그거 보고 사실 우리 사람도 아는데 잘 안 흘리던 눈물 참 많이 흘렸습니다, 혼자서. 근데 참 내가 화도 나고, 아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났어요. 똑똑하고 70년 만에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저 거지 같은 북한 새끼들한테 겁이 나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야 도대체. 정말 분노가 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예비역인데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병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그분들도 보면 지난해나 그냥 비슷한 민간인데 매달리는 거 보니까 참 가련하더라고. 어디 정부에도 손 부릴 데가 없어서 그거 나가서 그 트럼프 연호하면서 북폭 우리는 쪽팔리는지 몰라서 트럼프한테 그 청족이 흔들고 있습니까? 근데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나? 작년 기준으로 세계 GDP 12위 국가인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한 세계사의 기적을 이룬 것이 한강의 기적인데,
그래서 저 문재인하고는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김정은이까지 이번 기회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상도동계 뭐 동교동계 이야기했는데 이번 문재인이 집권은 시대착오적인 남한의 종북자익과 그것을 부추긴 김정은 세습 독재까지 완전히 끝내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세울 때가 됐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평범한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질문을 꼭 안 하면 밤잠을 못 자겠다 하는 질문을 딱 3개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손 들어봐 주십시오. 질문할 수, 우리 저 강사님에게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 우리 성도들은 하도 똑똑해가지고 질문 없이 다 잘 알아들었는가?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이가 이게 전응한지 정신병자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틀림없이 잘못된 건 사실인데 김정은이가 지금 서울을 답방을 지금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답방 안 할 것 같습니다. 답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마 이제 미국 북한 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이가 종전선언이 되면 여기서 통일선언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통일선언. 네, 평양 그리고 판문점 평양선언은 평화선언이었다면 이번엔 통일을 하겠다. 이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름대로 그걸 갖고 하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지금 왔다가 하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은 김정은이가 오면 물론 일부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반 김정은 감정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북한 파리도 벌써 3번째고 한국 사람들 실정 잘 냅니다. 확 끌어올랐다가 확 쳐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염증이 생긴 데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북한 파리라는 게 더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반 김정은 분위기가 생기고 북한 주민이 야 진짜 평화가 왔다 말인가. 그러면 북한의 와해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러면 북한 체제가 흔들리면 그 대신 당근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내려오면 자기가 더 체제 위험이 있는데 제재가 해제되고 종전선언되고 구체적인 성과물이 있으면 트레이드가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조건에서 오기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그 조건은 앞으로 크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봐서 김정은이가 못 올 확률이 더 높다. 거기에 내년에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수는 있는 것이 비핵화 진도하고 맞먹는데 제가 봐서 이제 저는 김정은이가 아마도 비핵화 그러니까 동결에다가 신고 리스트 정도는 내면 트럼프가 그거 가지고는 마케팅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뭔가 조금 주면서 시간을 길게 하면서 제재를 좀 해제해가면서 숨을 돌리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시점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모델로 미국이 핵을 용인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길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김정은이가 얼마나 그 제재로부터 얼마나 내구성을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열었을 때 체제 유지와 상관관계가 어떠냐. 이 두 가지 요소를 보면서 김정은이가 비핵화에 관련된 진전된 제스처를 할 것이고 그 정도에 따라서 미국 정상회담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에서 감귤을 이
군사 비행기를 가지고 감귤을 평양으로 싣고 갔는데 감귤 박스의 한 절반 안에는 달러를 싣고 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그놈들이 별짓을 다 하니까 이놈들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요거는 목사님도 잘 모르시고 저도 실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알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북한이 달러를 현재 많이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 달러로 살 것은 해외에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해외 물건하고 송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달라진 환경이 이제 김정은이한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인 카드가 뭐냐면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입니다. 이 동결을 되면 이 목사님 만날 때 꼭 그거 완전 외통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그 물물 교환이 해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양도 많지 않고 왜 그 빈 라덴이 완전히 그거 됐냐면 알카에다가 저기 종말을 맞았냐면 이게 9.12 테러 이후에 재무부에서 테러 자금을 그거 했거든요. 딱 관리를 해가지고 보고 2008년 9월 10일 리만 사태 붕괴 이후에 2009년 10년 가면서 스위스나 런던 은행들이 비밀주의를 다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테러 방지법들이 뭐냐면 테러 분자 인신매매 인권 이렇게 된 단체가 의심스럽다 해서 딱 통보하면 그것은 계좌 다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IS가 하는 꼴 보십시오. 유물을 가지고 사막 가운데서 가방 가지고 달러고 물물 교환해서 그게 얼마 하겠습니까? 달러를 갖고 갔다 한들 북한 내에서 살게 김정은이가 뭐 있겠어요? 그렇지. 뭐 비싼 헤네시 곤약 같은 거 사려면 다 결제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달러를 줘도 돈 냄새 맡으면서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물건 살 때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걸 이제 다 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김정은은 만일 줬다면 달라진 세상을 모르고 헛발질한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 먹고 지어버리면 끝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북한으로 문재인이가 비밀로 갖다 줄 수는 있어도 예. 결국 북한으로 간 달러가 바깥으로 기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것을 다 미국이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할 때도 그렇죠. 북중 국경선에서 달러 등 가방 가지고 1대1 교환하면 되는데 그렇지. 프랑스 파리에 보내는 것을 그것은 송금해야 되거든요. 은행 계좌의 동결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하여튼 오늘 우리는 대충 포괄적으로 이 안보 위협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이제 보여주시면서 도대체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는가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자세히 아셨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멍청하면요 이거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또 우리가 광화문 집회할 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혼자 가야 돼요? 100명 데려가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잠을 자도 우리 교회는 잠자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라도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참참 피 흘리십니다. 손뼉 준비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받고 아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성령 부리야 터지자 성령의 불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내일 애니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애국단체 모든 단체들을 모아서 난상 토론을 내일 오후부터 2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국단체 그 아스팔트에서 데모하시는 분들이 몰라요. 몰라. 머리가 다 비어가지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욕만 할 줄 알지 이게 뭐가 돌아간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내일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자리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날은 황교안 장로님하고 주례회동을 합니다. 황교안 장로님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는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하는데, 황교안 장로님이 국민들의 28%란 말이에요. 지금 지지율이 양쪽 모든 저쪽 편 이쪽 편을 다 합해서 황교안, 다른 사람들은 10%를 못 넘어요. 여기 서울시장 누구예요, 인마? 박원순도 10% 안 되고 총리도 10% 안 되고 하는데 황교안만 지금 28%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멍청해가지고 황교안한테 속고 있어요. 황교안 능력 없거든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멍청한 거야.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황교안 장로님이 기여할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안 돼도 남을 대통령 만드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장로님 허리띠를 붙잡고 내일 모레도 실험을 해야 되고, 그보다 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강화문 집회하고 또 애국 집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도 결국은 문재인이가 물러간다 해도 정치는 누가 하느냐? 자유한국당이 하게 된다고요. 자유한국당 저놈들이 친박하고 비박하고 저렇게 붙어서 싸우니 저게 문재인이가 그만둔다 해도 자유한국당이 저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김무성 대표 우리 교회 왔다 갔습니다. 저 밑에 왔다 갔고 했는데 목요일 날 오후 5시인데 김무성 쪽에 계열하고 또 이쪽에 친박 계열 양쪽을 내가 다 불렀습니다. 다 불렀는데 참 하나님이 말이죠, 참 꿈과 같아. 이 여의도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목사님 손에 딱 잡혀서 지금 내가 오라 그러면 와야 돼. 이제 안 오면 죽어. 나한테 이제 죽어. 그 대신 우리 교회는 책임도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해야 됩니다. 세게 해서 이번에 친박과 비박이 둘이 하나가 돼서 껴안고 좀 울든지, 그래서 국민 앞에 양쪽이 다 사과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총선을 맞이할 수 있지. 이게 준비 안 되면 다시 총선이 온다 해도, 문재인이 탄핵된다 해도 탄핵되면 뭐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는 기도를 세게 해야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강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문재인, 그 다음에 종북, 그 다음에 이 주사파까지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저 김정은까지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